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지난 한 해 전북 정치는 여러모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응해 집단 삭발과 상경투쟁으로 맞서긴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정치권 변화에 대한 열망이 거셌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슈 토론 2024 전북 정치를 말하다는 올 한 해 전북 정치는 어떤 선택과 변화를 맞게 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토론에 참여할 네 분 모셨습니다. 이경재 전북일보 개관 논설위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선한희 전라북도 의원,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자,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전북 정치는 경랑에 휩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인데요. 지역의 미래인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전북 정치 위상, 수준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자, 이경재 위원, 황현선 부위원장 차례로 말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 일단 도민 상실감이 컸고 또 분노를 일으켰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잼버리 부실 운영 이후 또 책임 전가 또 이어서 새만금 무더기 삭감 이런 것도 이어지면서 어떤 분노로 이어졌고 특히 또 중앙선거지가 내놓은 그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은 지역에서는 유달리 그 전북만 한석 감소시키는 그런 안이 나왔고요. 또 앞서서는 KCC의 연구지 부산 이전 이런 것들이었고 또 팬들이 어떤 상실감이 컸던 그런 한 해였고요. 또 특히 새만금 예산만 놓고 보면 6,626억 원을 78%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랄지 또 전라북도랄지 활동을 많이 해서 약간의 이제 복원을 시켜놨는데 복원액을 또 보니까 4,50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68%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복원 수준도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생이빨 빼가지고 뭐 틀니 끼우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전라북도의 어떤 존재감이랄지 정치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 뒤돌아보게 만든 한 해였지 않은가.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뭐 리얼타임으로 중계하는 거 보면은 중계방송하는 거 보면은 아주 열심히 잘 했거든요. 전술도 필요했고 전략도 필요했고. 하지만 주어진 그 성과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 뭐 막스 베버라고는 독일의 사회과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인데 정치인은 책임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성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 전북 특별자치도랄지 또 새만금 2차 산단 또 전북 투자 지정주고 지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에너지화하고 SOC 같은 것도 좀 충족시켜가지고 발전의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원께서 앞으로 토론할 내용 뭐 두루두루 짚어주셨는데 자, 황현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네, 2023년 전북 정치를 돌아보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참담했던 23년이고 윤석열 정부한테 뺨 맞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있었고 대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전북 입주가 되면서 전북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졌던 이제 결과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 파행에 대한 책임 논란, 감사원 감사, 예산 삭감, 의석수 감소. 아까 뭐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쾌함만 가득했던 뉴스가 가득했었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전북 정치력의 부재를 좀 확인했던 도민들이 그러면서 더 화가 났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북 정치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말은 보여지는데 실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은 과연 전북 정치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좀 뭔가 전북이 도약의 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전북이 늘 합리적이고 참 사람 좋다는 평가에서 전북 사람들이 화나면 정말 무섭구나. 전북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제2의 전북 비상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선한희 의원님. 예산 삭감을 겪으면서 상경투쟁을 하셨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자, 처음 겪어보는 일이 많았었는데, 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삭발을 진행하고 릴레이 마라톤으로 도의회에서 국회까지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5,000명이 집결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는 도민께서 한 마음으로 좀 모아주시고 같은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했고 그 과정에 굉장히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정치의 영역이었고 그 과정을 복원하는 것도 사실 정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중요성과 당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던 것 같고 도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북이 힘이 없으니 당했다. 이제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당사자,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정말 이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 잼버리 관련 경우도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하고 가는 과정도 있었고 우리가 피해자한테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 아니야? 라고 뭐 하는 건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력이 부족했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8석의 이 민주당의 전북 의원들이 민주당 당론까지 이끌어내면서 진행을 했던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 복원의 상황들이 정치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워낙 막무가내 상황이고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민 사무처장님. 자, 새만금 파행과 예산 삭감,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뭐 완전한 뭐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파행과 삭감 참 비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선한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전북 정치력의 부재였던 그 한 순간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어쨌든 정치적 희생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부산 쪽은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달려가고 무엇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라북도의 어떤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현 정치권이 2023년만큼 힘들었던 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올해 이제 총선이 목전이었던 상황에서 줄줄이 어쨌든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맺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왜 항상 이 전북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문제와 사실 제가 이제 그 거리에서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3천억 복원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나. 저희가 정말 노력했으나 부족했다. 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은 3천억을 복원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현수막을 보면서 어쨌든 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이런 부분과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이러면서 사실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동안 전라북도가 정치력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요한 현안이 잘 관철되지 않을 때, 특히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와서 공약을 했던 사안들이 번번이 미끄러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그 정치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됐었지만 이번에 느끼는 정치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몫들이 빼앗기는 이제 그 속에서 보는 어떤 그 상실감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과연 그 과정에 얼마만큼 정치권은 힘있게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싸웠던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참 이게 그 도민들이 느끼는 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의 현 어떤 정치권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그렇게 좀 표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다라면 앞으로 어떤 인구 감소에 따른 이런 사안들이 이번에 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그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좀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좀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올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전북은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란 등식이 성립될 정도여서 경선부터 과열과 혼탁 양상을 빚어오곤 했는데요. 자, 황현선 부위원장님, 민주당 공천 혁신, 자,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스템 공천이 제도상으로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첫 번째 과정인 예비후보 자격검증위원회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제 두 번째가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져서 공관위에서 후보자들 심사 과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또 동시에 진행되는 게 선출직공직자 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조만간에 마무리돼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갈 걸로 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공관위에서 후보를 압축해서 경선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설계돼 있는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과거에는 개파나 정치적 보복이나 이런 거에서 왜 컷오프를 당했는지 모르고 컷오프 당하는 사례를 좀 막기 위해서 이 시스템 공천을 설계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인 가산점, 뭐 여성 가산점, 청년 가산점들이 돼 있고 다만 민주당이 공천은 실은 선거 전략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책 공약, 이 두 가지가 선거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속에서 좀 과거의 공관위에서 보면 현역 의원 교체율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30% 정도가 보통 컷오프를 돼서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일부 현역들이 유리한 구도. 그래서 경선도 보통은 보면 1대1 구도로 경선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본이 1대1이고 불가피할 경우에 3인 경선을 하게 만들어놔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열망들이 좀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좀 만들어놨는데요. 현실적으로 경선이라는 제도가 조직 관리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저는 민주당이 현재의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고 여야가 공천 경쟁이나 인물 경쟁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성을 회복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에서 상당한 혁신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혁신적으로 쇄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줄 것인가가 총선 승리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상당한 혁신적, 그다음에 쇄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경재 위원님 뭐 대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왔고 또 지금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시스템으로는 잘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계속 진화를 해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예컨대 그 친명, 비명계로 지금 나눠져 있어가지고 비명계 뭐 척결이랄지 또 친명계는 누구누구다 해가지고 친명계 하는 지금 그걸 지금 헌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가장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고 또 지난번에 그 자격심사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최성 전 고양시장이죠. 또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 이낙연 뭐 캠프 활동을 했다 할지 또 비명계로 분류가 돼가지고 뭐 탈당한 전력도 없고 그러는데 오히려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안 줘버려서 지금 잘라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은 민주당에 가장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가장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친명, 비명은 주류, 비주류는 어느 때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같이 이렇게 경선 현상에 내보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에 잘라내고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들은 좀 가만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뭔가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쇄신 개혁을 야당이 먼저 주동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도 국회 또는 뭐 정당이랄지 운영의 효율성 또는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 내려놓고 뭔가 좀 쇄신 대책을 내놓는 그런 것들 드라이브를 걸어야
민주당의 어떤 존재 이유랄지 앞으로 그 중도층에 대한 흡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될 텐데 전혀 지금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에는 지금 데미지가 큰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 신인이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긴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건 큰 리스크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좀 실수도 나올 것 같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뭔가 좀 최신 개혁 동력을 핸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선한희 의원도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자, 총선 후보군들 가운데서도 청년이나 여성이 전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방안, 그동안 현역 정치를 해오시면서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총선만 보면 이번에 후보군은 좀 아쉽긴 한데요. 이제 지방선거를 쭉 토대로 보면 이미 2022년 지방선거 때 여성 청년 정치인이 굉장히 많이 출마를 했고 전주시의회는 2030만 8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도 90년대생들을 대거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출마를 시켰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치 안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고 있는 공간들은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작년에 비대위원 발탁됐을 때도 여성, 청년, 호남의 이유였고 현재 총선 영입인재 1호도 40대 여성 기후위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이 사라졌다는 건 사실 오히려 좀 과거의 시선이고 현재는 많은 청년들이 지방의회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비례대표를 시작했던 여성 의원님들도 이제 지역구에 안착하는 상황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청년들의 도전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사실 이번 선거에는 도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역량이 있는 청년들이 이 소중한 경험을 갖고 다음 총선이나 또 다음 선거 때 새로운 모습을 등장할 수 있는 저희 여건은 굉장히 잘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처장님. 지난 16대 총선이었죠. 2000년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낙선운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자, 갈수록 시민단체 활동이 좀 미약하다. 정치 지형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활동 어느 정도의 기대치에 맞춰야 되고 또 우리 이 처장께서 몸담고 있는 단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뭐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선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싶지만 선거법이 그걸 거의 근본적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2000년에는 그런 제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문제 있는 후보들의 낙천이나 낙선 운동이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원천 봉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선거법을 만들었을까라고 놓고 보면 정치권의 기득권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아무래도 좀 진보적 입장을 갖다 보니까 뭔가 이제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지형의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2024 총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진영을 떠나서 어떤 반개혁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인물들을 좀 가려내고 그분들을 좀 어쨌든 저희가 정치에서 좀 퇴출돼야 될 좀 그런 인물로 좀 선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좀 담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조직력이 선거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는 이 문제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건 시민 배심원제를 좀 해서 뭔가 역전과 변화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직화되어 있는 이 틀을 뭔가 정치 신인이 깰 수 없는 물론 이제 가산점도 중요합니다만 그 가산점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뭔가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하는 주체를 보다 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바라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놓고 보면 지방선거 때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분들이 토론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이 이번에 후보자들에게 그런 서약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TV 토론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 경선의 이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서약 정도는 좀 미리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 퇴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그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에 따라서 전라북도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지역의 입장이 놓고 보면 정책에 대한 변별력은 사실 후보자들이 뭐 제안하면 다 한다고 하니 정책의 변별력은 사실 가리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정치인의 기본 자질과 소양일 수 있는 어떤 선거 과정에서 지켜야 될 약속들 또 그리고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당의 입장과 때때로 무관하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좀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익산 참여연대에서는 사실 이제 지난해죠 11월 12월 달에 정치 지금 현역하고 그전에 이제 의원을 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단체에서 좀 초청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 이제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멀리서 지켜봤던 것과 직접 그 후보자들이 왜 정치에 나왔는지 어떤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직접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직접 뭔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어떤 법정 어떤 토론회 말고도 어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후보자를 좀 변별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과정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 부위원장님, 전북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북만 유일하게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반발이 큰데요. 자, 민주당 내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전북 의석수 감소에 대해서는 뭐 중앙당이 즉각 반대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꽤 관심 있고 중앙당도 꽤 관심 비중 있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당의 입장은 제가 어제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명확하게 전북 의석수 축소를 막겠다. 뭐 이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기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요. 여야가 약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또 불행하게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엊그제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도 1월 말 안에는 어떻게든지 선거법 문제를 타결지켰다. 아까 말씀하신 아마 비례대표 문제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연동돼 있어서 이게 좀 꽤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점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좀 선거구 의석수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북도. 그다음에 대구 뭐 수도권 광역시도 중에 몇 군데가 있었고요. 뭐 위험하지는 않지만 거기는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았던 데가 있어서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산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조금 더 저희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선거구 획정안에서 지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문제들이 있는데 선거구 획정안에 정권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저는 뭐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신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9월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올 9월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부정 채용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감사원 감사 있었고 권익위에서 또 감사 있었고요. 그래서 수사 및 고발 조치된 분들이 한 300여 분 됩니다. 두 분을 다 합치면. 이렇게 돼 있어 압수수색을 한 4군데, 5군데 당했고요. 또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국정원에서 보안점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 시스템을 들여다봤고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관위로 권고안을 보내자마자 다음 날 획정안이 발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당이 좀 대응하기가 좀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재는 확고하게 이걸 정리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1개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 이미 인구 대비 의석수가 좀 많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부산은 잘 아시지만 330만인데 18석. 인천이 300만인데 14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하나 정도의 줄일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도 중에서 뭐 대구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 창원도 있고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고민하면 광역시에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줄여서 지역으로 좀 보내줘야 되는데 광역은 살리고 지역을 오히려 죽이는 문제가 있다. 선관위 규정안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례를 벗어난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했을 때는 여야가 강세 지역에서 하나씩 줄이는 게 보통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 줄이는 데가 서울 노원, 그다음에 전북 이러면 야당 강세 지역 두 개를 다 줄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선관위가 검찰의 통치 체제 아니면 경찰의 감시 체제에 들어간 상황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이기기 위한 필승의 전략으로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를 활용한 거다. 이런 생각이고 수개표 문제도 국민의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 그다음에 정부의 주장들이 선관위에 그대로 관철되는 통로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독재 시대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점이고요. 그에 굴하지 않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열석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 의원님. 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조정하도록 전라북도회가 강력히 촉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10석과 9석 큰 차이가 있죠? 네, 현실적으로 사실 앞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인구 조정에 의한 선거구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사실 선거구 획정 발표 전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을 민주당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노원과 전북 노골적으로 민주당 당선 우세 지역만 줄었습니다. 이 선관위의 편향적인 결정에 대해서 재획정 요구했고 그게 확고한 민주당의 방침이자 도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의견 수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선관위의 문제 제기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전북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워낙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사실 지난 선거 때도 39일 남겨놓고 이제 이게 선거가 획정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반복적인 문제고 아쉬움이 좀 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을 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석을 유지하는 거에서는 뭐 전폭적으로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자, 이경주 의원님, 선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가지 뭐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복잡한 셈법을 예상을 해야 되겠는데 유권자들도 덩달아 지금 피곤합니다. 총선 어떻게 점하고 계십니까? 아주 어려운 축제죠. 그리고 아까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당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도 열석 유지라는 것이 이제 방침이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방법론을 제시해야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나누니까 열석 유지되더라.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역시 직무유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총선과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특히 새 신년 언론, 지역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거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부동층이 38%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식상함 또는 이쪽이 민주당 정서인데 민주당의 어떤 피로감 또 재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변화된 선거가 전개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48%밖에 안 돼요. 50%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중도랄지 또는 부동층을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역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은 61%가 현역 교체 욕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광주, 전남은 이보다 더 아마 높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역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특히 현역원들의 이제 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 평가를 또 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42%대 41%.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역에 대한 아주 불만을 드러난 여론조사라고 보고 있고요. 총선 전망은 이런 흐름 속에서 선거 열석 유지도 하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주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삭익 전 의원이 중도 낙마했기 때문에 전략 공천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런데 호남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하면은 그건 뭐 곧 당선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4년 내내 선거를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실망 또는 이탈 또는 앞으로 총선 때 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방관적인 태도도 보일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중앙당에서 어떻게 볼지 과연 전략 공천으로 갈지 이제 이런 것이 하나 변수가 되고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의 흐름을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흐름과 연관된 건데 중진 소환론도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 중진 소환의 이유는 뭐 일단 현역 기성 정치권들이 제기를 못한 데 따른 이제 반작용이긴 한데 또 그에 대한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또 중진들이 과연 또 뭐 했냐 이런 반론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 크기, 외형적 크기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 정치 무대에 있었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진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다양성의 사회입니까? 그래서 이 정치 구도도 좀 다양하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자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 또 뭐 현재 민주당도 뭐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우월적 지위를 걷어가야 되고 또 이제 구도상에서 보면은 여야가 함께 가는 어떤 구도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유권자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력을 역동성을 또는 파이를 크게 만드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서남희 의원님,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북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전북 도당 중심으로 전북 특별자치도를 대선 공약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강원도가 먼저 출범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1년 가까이 이 준비 시간을 거쳐서 전북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안에 용역과 각 기관, 자치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들을 또 거쳤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 부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도 있는데요. 이제는 지금은 사실 경기도나 충청도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만약 늦어졌다면 이제 특자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좀 불투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되는 과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처장님,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관건은 역시 뭐 자주 재원의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또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례,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권한을 사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라북도 개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의 근거를 마련을 했다는 거고요. 이미 이제 어쨌든 특별하게 가고 있는 데가 이제 제주도와 세종시가 그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도에 약 한 8천억 정도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 개정이 만들어지면 어떤 전라북도에서 추진되는 국가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 예산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자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제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재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나도 뭔가 진전된 사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3%를 배부받게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25% 정도의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확보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약 한 2,500억 정도 세종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방교부세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누가 더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가장 그래도 좀 근거 있게 좀 갈 수 있는 건 교부세에서 좀 파이를 일정 정도 확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어떤 특자도에 대한 특별한 가중치를 강원도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묘안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걸 좀 더 그 권한을 좀 가져왔다라고 하는 수준이라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좀 더 중심점들이 좀 분명하게 제시되면서 어떤 도민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너무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비전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촘촘한 사업 계획이나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어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뭔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권한이랄지 이런 게 도에 가져오게 됐을 때 과연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가 진행하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환경 영향 평가랄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도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좀 사실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잘하겠습니다라고 쭉 설명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난개발이나 또 이제 이런 어떤 문제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잘 지키면서 어떤 전라북도의 특성 있는 발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와 과정들을 특히 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의회의 역할이 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경재 위원님, 산적한 현안들이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 가속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일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죠. 대광법이 있고 의전원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지금 해묵은 과제로서 이게 숙제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인데요.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전주시 같은 큰 도시를 그 광역시에 준하는 걸로 보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교통관리에 관한 그런 걸 해주자는 건데 이건 일단 중앙정부에서 아주 싸늘해요, 이 반응이. 싸늘해서 이건 상당히 기대 난망이고 다만 이제 국립보건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통과를 했어요. 상당히 이건 기대를 안 한 건데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아마 뭔가 좀 그 미완을 짜내가지고 보건복지 통과를 시켰고 지금 이제 법사위에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법사위가 이제 관련 법이 바뀌어가지고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60일 기간 안에 정치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오리오고 싶은 상의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해가지고 지금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좀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안이 바로 의전원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상민 소장께서 특별자치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마련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의 경직된 태도,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특례를 발굴해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반응은 뭐냐면은 전남은 어떻게 할래? 경상북도도 있는데 왜 전북만 해주지? 이거에 대한, 이걸 어느 부처나 지금 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기가 아주 어렵다. 형평성의 어떤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결국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은 통치권 차원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법만 만들어 놓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될 공산이 크고 또 앞으로 특례 발굴 계속 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어떤 인식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선한 의원께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하에서 여성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라든지 도입됐으면 하는 정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특자도 안에서 여성 청년에 대한 별도의 특화된 정책들보다 사실 저는 그냥 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은 있습니다. 이전에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걸 발굴할 때 청년들과 직접 목소리를 나누면서 한 얘기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경, 렌즈 이런 것들은 한도 1인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데 여성용품, 여성위생용품이나 아기 귀저귀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공제 이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여성용품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항목이긴 하나 이게 갈수록 비싸서 그 체감도를 느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원하는 건 내가 정말 나한테 와닿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도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재명은 뭐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하면서 탈모 정책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아니 20대, 30대가 탈모를 얘기한다고?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탈모약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외 직수입으로 구입해서 먹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청년 이야기만 하면 계속 일자리, 주거 안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소소하게 자기 삶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을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이 부분을 살펴준다면 많은 소득을 벌지 않아도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보편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 토론을 마쳐야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북 몫을 어떻게 찾고 전북 정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주원이라 할까요?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처장님. 네,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도민들이 충분히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권이 중앙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의 자원이나 중앙의 인력들이 지역에서 뭔가 지역이 필요한 의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물론 국회 회관 뭐 이런 데서 하는 건 봤으나 어떤 지역에서 지역의 도민들과 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못 봤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을 담당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추동해내느냐라고 하는 건 도민과 함께 그 의제를 공론화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력의 근간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선한희 의원님. 네, 사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와서 국내 민간투자 기업들이 전주 사무소를 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금융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인턴 기회가 늘어난 겁니다. 기관들이 오게 되면서. 그리고 탄소산단도 2027년도에 준공이 되면 아마 지금부터도 여러 기업들이 오려고 협의 중인데요. 탄소산업진흥원도 전주에서 시작해서 국가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으로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큰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힘든 시기여도 2차 전지 특화 단지나 글로컬 대학 선정이나 여러모로 좀 역할들은 좀 해왔는데요. 전북 정치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능하거나 심판 대상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또 할 때는 역시 잘한 일은 좀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또 독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열정 있고 패기 넘치는 청년 정치인들을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연선 부위원장님. 2024년은 총선이 있어서 중요한 해가 아닙니다. 총선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전북이 비상의 길로 갈 거냐, 계속해서 쇠락의 길로 갈 거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은 전북 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전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과 그에 부응하는 정치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도 우리한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전북 정치권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청년들에게 바라는 정치는 기존의 관습과 관례를 깨고 새로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지, 청년들이 정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해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재 위원님. 네, 전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S50 부분도 있고 기업 유치도 있고 뭐 특별자치도 앞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몫을 다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정치력은 어디에서 발휘가 되느냐. 중앙정부를 활용하고 당내 지도부에 진입을 해야 정치력이 강화되거든요.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뭐 권리당원이나 좀 강화해가지고 한 번 더
국회의원 더 하려고는 그런 그 습성이 좀 강하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강화할 좀 기반, 앞으로 좀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동적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적 열세인데다가 정치를 좀 약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당백의 자세로 뭔가 좀 역동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전라북도 현안도 좀 술술 풀리고 또 지역의 어떤 문제거리들이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전라북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동성 있는 정치를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변방에 놓일 수 없다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주문하는 요구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별도민의 자존감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정책이 발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2대 총선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이를 계기로 전북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체크 새 첫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